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지난주를 한 단어로 줄이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반도체의 반란. 나스닥 100은 한 주 동안 4.5% 빠졌고 3배로 움직이는 TQQQ는 같은 기간 13.32% 내렸습니다. 나스닥 종합도 한 주 만에 4.6% 밀렸고요. 이 숫자만 보면 시장 전체가 통째로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주에 다우지수는 오히려 0.6% 올랐어요. 중소형주를 담은 러셀이 천도 1.02% 상승했습니다. 한쪽은 크게 빠졌는데 바로 옆쪽은 멀쩡히 초록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시장이 무너진 주가 아니라 시장 안에서 돈이 통째로 자리를 옮긴 주였습니다. 오늘은 그 돈이 정확히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이동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떨어졌는지부터 보죠. 지난주 가장 크게 다친 건 반도체였습니다. 미국 반도체주를 폭넓게 담은 SOXX는 한 주 동안 7.74% 빠졌고 금요일 하루에만 5.64%가 날아갔어요. 나스닥 100 안에서 반도체로 묶이는 17개 종목의 금요일 평균 등락이 마이너스 6.32%였습니다. 한 그룹이 하루에 6% 넘게 통째로 빠진다는 건 종목 하나하나의 사정이 아니라 그 업종 전체에 대한 생각이 한꺼번에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 한복판에 온 세미컨덕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랑 산업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금요일 하루에만 23.66%가 증발했어요. 주간으로는 25% 넘게 빠졌습니다. 이건 분명한 회사별 사정이 있었어요. 온 세미컨덕터가 시냅틱스라는 회사를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전량 주식으로 사들이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사람을 인식하고 기기와 소통하는 기술을 회사를 품어서 인공지능 수요에 올라타겠다는 그림이었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했어요. 주식으로 값을 치른다는 건 기존 주주들의 몫이 그만큼 묽어진다는 뜻이고 한 증권사는 곧바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내렸습니다. 큰 그림을 사겠다는 회사한테 시장은 지금 그럴 때냐고 되물은 거죠. 반도체 안에서도 매를 맞는 강도는 제각각이었어요. 가장 깊이 빠진 건 거대 기업의 설비 투자에 가장 민감한 고리들이었습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이 한 주 동안 24% 넘게 빠져 온 세미컨덕터 다음으로 낙폭이 컸고 통신용 반도체를 만드는 마벨도 14% 넘게 흘러내렸어요. 메모리 대장 마이크론 역시 한 주 내내 약했고요. 반대로 같은 반도체인데도 거의 안 빠진 종목이 있었습니다. AMD는 한 주 낙폭이 2.94%에 그쳤고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33% 넘게 오른 상태를 지키고 있어요.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 자리를 지키는 엔비디아도 한 주 7.73% 하락으로 장비나 메모리 종목들보다는 훨씬 덜 맞았습니다. 같은 반도체라도 인공지능 가속기를 직접 하는 간판 대장주는 비교적 버텼고 그 뒤에서 설계, 메모리, 통신 부품을 대는 쪽이 가장 세게 맞은 거예요. 시장이 종목을 가른 잣대는 설비 투자 흐름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설비 투자 사이클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고리냐, 아니면 투자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교체 가능한 후방 부품이냐가 진짜 잣대였습니다. 사실 이 하락은 금요일 하루에 터진 게 아니었어요. 첫 균열은 이미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대장 중 하나인 브로드컴이 다음 분기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을 16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시장 기대치였던 172억 달러에 못 미쳤고 연간 전망치도 올려잡지 않았어요. 가장 잘 나가던 회사가 더 세게 부르지 못하자 좋은 소식에도 팔자는 반응이 나왔죠. 그 불씨가 지난주 화요일 본격적으로 번졌습니다. 나스닥 100은 화요일 하루에만 2%대 빠졌어요.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둘 거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같은 날 아시아 반도체주가 무너지면서 그 충격이 미국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잠깐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금요일은 세미컨덕터 발표가 두 번째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한 주 동안 나스닥은 두 번의 급락 사이에 짧은 반등을 끼운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모양의 하락을 그렸습니다. 그럼 빠져나간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장 밖으로 증발한 게 아니거든요. 같은 금요일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거꾸로 크게 올랐습니다.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회사 워크데이가 9.18%, 클라우드 모니터링 회사 데이터도가 8.52%, 보안회사 디스케일러가 6.83% 올랐어요. 나스닥 100 안 소프트웨어 그룹의 금요일 평균이 플러스 4.79%였습니다. 반도체가 마이너스 6%인 날 소프트웨어는 플러스 5%였던 거예요. 금요일 종목별 등락을 뜯어보면 이 회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금요일 나스닥 100 지수는 분명 빨간불이었는데 정작 그 안의 종목 중에서는 오른 게 내린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오른 종목이 64개, 내린 종목이 35개였습니다. 종목수로 보면 3분의 2가 올랐는데도 지수는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수가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더 큰 가중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덩치 큰 반도체 몇 종목이 두 자릿수로 무너지니까 나머지 수십 개가 골고루 올라도 그 무게를 못 이긴 거죠.
그러니 금요일 지수의 빨간불은 시장 전체가 아니라 몸집 큰 반도체 몇 개가 만든 착시에 가까웠습니다. 피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시장의 속내가 더 잘 읽혀요. 금요일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코로나 백신으로 알려진 제약사 모더나였습니다. 하루에 12.59% 뛰었어요. 바이오 회사 바이오젠도 7% 가까이 올랐고요. 헬스케어가 한 주 동안 업종 1등을 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설비 투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경기를 덜 타는 대표적인 방어 업종이거든요. 유틸리티와 부동산이 나란히 오른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지난주 장기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이 두 업종은 빚을 많이 쓰고 배당을 많이 주는 구조라 금리가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고 배당 매력이 살아납니다. 떨어지는 금리가 방어주의 순풍이 된 거예요. 돈은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성장 걱정과 금리 하락이라는 두 바람을 동시에 받는 자리를 골라 옮겨갔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 안에서도 같은 방어 본능이 비쳤어요. 경기를 타는 소비, 그러니까 여행이나 외식, 명품 같은 데 쓰는 돈을 담는 경기 소비재 업종은 한 주 동안 2.19% 빠졌습니다. 반대로 먹고 씻고 사는데 꼭 들어가는 생활 필수품 업종은 2.4% 올랐고요. 같은 소비라도 미뤄도 되는 소비에서 빼서 미룰 수 없는 소비로 옮겨 탄 겁니다. 지난주 발표된 소비 지표가 식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 시장 안에서 돈이 필수 소비 쪽으로 숨은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화요일 나이키 실적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미뤄도 되는 소비의 대표 격인 운동화 회사가 정말 소비자가 지갑을 닫기 시작했는지를 숫자로 확인해 줄 첫 증인이거든요. 한 종목의 실적이 그날 시장의 분위기를 넘어 미국 소비 전체의 체온계로 읽힐 수 있는 한 주입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반도체부터였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둘 거라는 걱정, 중동의 긴장, 차익 실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로 깨는 더 깊은 질문이 지난주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그 어마어마한 돈, 대체 언제 회수되느냐는 질문이에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올해 인공지능 설비에 쏟아붓겠다고 예고한 돈이 6천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예요. 작년보다 7할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돈의 출처예요. 한 대형 투자은행은 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대느라 빌리는 빚이 올해에만 4천억 달러, 우리 돈 6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봤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져서 쓰고 남는 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시장은 한동안 이 거대한 지출을 대체로 미래의 이익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더 많이 지을수록 더 좋다는 쪽이었죠. 그 전제를 향한 의심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건 아니에요. 전에도 몇 번 고개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난주에는 그 의심이 유난히 또렷하게 가격에 박혔어요. 지출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일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이번엔 반도체를 끌어내릴 만큼 무겁게 실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그렇다고 이 의심이 옳다고 시장이 결론 내린 건 아닙니다. 같은 주 또 다른 대형 투자은행은 오히려 정반대 진단을 내놨어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여전히 수익성이 있고 빚을 대주는 자금 시장도 멀쩡하며 이 사이클은 아직 더 갈 여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쪽은 철도와 전기, 인터넷에 버금가는 수십 년짜리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의 초입이라고 보고 다른 한쪽은 갚을 길 없는 빚으로 쌓아 올린 과잉 투자의 끝물이라고 봐요. 닷컴 시절 인터넷 수요가 폭발할 거란 믿음으로 빚을 내 광 케이블을 깔던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붐을 떠올려보면 그때도 수요가 진짜인지 묻는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장비와 부품을 대던 회사들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 질문 앞에 다시 멈춰선 참이에요. 답이 나와서 흔들린 게 아니라 그 질문의 무게를 새삼 무겁게 다시 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빅텍 시세를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거대 기술 기업 7곳의 성적표는 이 회전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엔비디아가 한 주에 7.73% 빠졌고 테슬라가 5.1%, 애플이 4.78%, 8.33%, 메타가 4.67% 내렸습니다. 아마존은 거의 제자리였고요. 이 중 단 하나, 마이크로소프트만 한 주를 플러스 1.53%로 마쳤어요. 특히 금요일 하루에만 5.71%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거대한 설비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왜 혼자 올랐을까요? 6월 한 달로 보면 이미 19% 가까이 빠져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맞은 대장주가 반등한 거지. 설비 투자 걱정해서 자유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 주를 1.28% 상승으로 비교적 잘 버텼고 6월 중순에 새로 들어온 메가캡 스페이스X는 한 주 동안 0.89% 약보합으로 직전 주에 큰 출렁임 뒤 숨을 고르는 흐름이었어요. 스페이스X는 직전 주에 이번 기술주 매도의 첫 도화선 중 하나로 지목될 만큼 크게 흔들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의 진정은 그 자체로 한 가닥 안도 신호이기도 했고요. 금요일만 떼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테슬라가 다 같이 올랐고 엔비디아와 알파벳만 빨간불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설비 투자에 대한 민감도가 같은 빅테크 안에서도 종목별로 방향을 갈랐던 거예요. 이 회전의 충격이 가장 거칠게 닥친 곳은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였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한 주에 7.08% 빠졌어요. 금요일 하루에만 5.81% 급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한 주 2.65%, 대만 가권이 4.07%, 홍콩 항생이 5.24% 내렸고요. 이유는 단순해요. 아시아의 대표 지수들은 반도체와 기술주 비중이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 인공지능 설비 투자 의심이라는 똑같은 충격이 와도 미국보다 몇 배 더 크게 출렁여요. 실제로 지난주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대규모로 주식을 순매도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 자릿수로 빠졌습니다. 반도체에 깊이 물려있는 시장일수록 이번 같은 회전에서는 가장 높은 파고를 맞는다는 걸 아시아가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제 주말 사이 벌어진 일을 짚겠습니다. 주말 동안 중동의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둘러싼 긴장도 이어졌고요. 그럼 시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마침 오늘 아침 7시에 미국 선물이 다시 열렸는데 첫 반응은 차분합니다. 나스닥 100 선물은 0.5%가량 오른 채 거래를 시작했어요. 시장이 주말 사건을 일단은 큰 충격 없이 흡수하는 쪽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반면 유가는 결이 좀 다릅니다. 한 주 내내 빠지던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 부근까지 1% 넘게 올라섰어요. 주말 긴장에 공급 차질 가능성을 일부 가격에 얹은 거죠. 주식은 일단 흡수, 유가는 경계. 오늘 밤 10시 30분 정규장이 열릴 때 이 방향이 그대로 이어질지가 이번 주 첫 관문입니다. 이 두 갈래를 같이 지켜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공포 수위도 같이 봐둘만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5, 극심한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변동성 지수 VX는 한 주 동안 12% 넘게 튀어 18.41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금요일 하루는 2.5% 내리며 살짝 진정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안심되는 신호가 있는데 VX의 기간 구조가 여전히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당장의 공포보다 먼 미래의 예상 변동성이 더 높게 매겨져 있어요. 이건 시장이 지금을 패닉이 아니라 성장주 가격을 다시 매기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 약세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요. 그때는 주식도 채권도 거의 모든 게 한 방향으로 같이 무너졌습니다. 지난주는 반대로 채권이 오르고 방어주가 오르고 종목수로는 절반 넘게 올랐어요. 가리지 않고 다 파는 무차별 매도가 아니라 잣대를 들고 골라서 파는 매도였다는 겁니다. 옵션 시장에서 풋 비중이 콜보다 조금 높아 약세 쪽으로 기운 건 맞지만 꼬리 위험을 재는 지표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고요. 공포는 분명 올라왔지만 구조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게 지난주가 남긴 그림입니다. 참고로 나스닥 100은 이 난리를 겪고도 200일 평균선보다 여전히 12% 위에 있습니다. 추세가 꺾인 자리가 아니라 오르던 길 위에서 한번 크게 숨을 고른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 주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번 주는 분기 말이자 상반기 마지막 주입니다. 화요일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분기 말에는 기관들이 비중을 다시 맞추는 매매가 몰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종가 근처에서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가 다가오면서 거래가 한산해져요. 거래가 얇아지면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이기 쉽습니다. 지난주의 회전이 단순한 분기 말 자리 정리였는지 아니면 더 깊은 의심이 자리를 잡는 신호였는지가 이번 주에 한번 가려질 거예요. 경제 지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집니다. 금리를 더 오래 높게 둘 거라는 지난주의 걱정에 이들이 어떤 결을 더할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화요일에는 기업들이 사람을 얼마나 구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구인 건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시카고 지역 제조업 경기 지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구인 건수는 전달 761만 건에서 728만 건으로 줄어들 거란 예상이고요. 지난주 소비 지표가 식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주 고용과 소비 지표가 그 흐름을 확인해 줄지가 시장의 다음 방향을 좌우할 겁니다. 식는 경제는 금리 인하 기대를 살리지만 동시에 기업 실적 걱정을 키우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지켜볼 신호 하나만 더 짚을게요. 지난주는 반도체가 빠질 때 방어주와 소프트웨어가 그 돈을 받아줬습니다. 돈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겼다는 증거였죠. 만약 이번 주에 그 받아주던 방어주마저 같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자리 이동이 아니라 돈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반도체가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지난주는 한쪽으로 과하게 쏠렸던 무게를 덜어낸 자리 정리로 마무리되고요. 방어주가 계속 버텨주느냐, 이게 이번 주 시장의 체온을 재는 가장 단순한 온도계입니다. 지난주를 한 문장으로 닫겠습니다. 시장이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돈에게 이번엔 한층 또렷하게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먼저 때린 곳이 반도체였고 그 돈이 잠시 피난한 곳이 소프트웨어와 방어주였어요.
이 질문이 한 주짜리 소동으로 끝날지 아니면 올여름 내내 시장을 따라다닐 화두가 될지. 그 답의 첫 단서는 다음 달 거대 기술 기업들이 실적에서 설비 투자 계획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쓰겠다고 하면 시장은 회수 시점을 다시 캐물을 거고,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면 이번엔 성장 둔화를 걱정하겠죠. 어느 쪽이든 우리가 지켜볼 숫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숫자를 같이 따라가 보죠. 오늘 2주간 정리가 한 주를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차분하게 같이 시장 보시죠.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